이참에 현대자동차 한번 망하게 만들어 볼까? 여기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현대차 2공장을 시작으로 시위의 여파가 1공장과 3공장까지 번지고 있어 현대자동차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한 중국인 여성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한 영상이 중국 내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공기는 이미 따뜻했어요. 저는 CGTN 뉴스룸에서 차를 마시며 새로 받은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었죠. 경제 보고서, 무역 갈등,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노동 분쟁 같은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다뤄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번 이야기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들의 중국 남부 공장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한 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었죠. 제 이름은 리메이예요. 저는 CGTN에서 오랜 시간 해외 특파원으로 일하며 국제 기업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취재해왔어요.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한국, 두 경제 강국의 충돌이었고 그들의 관계가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오랫동안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지켜봐 왔어요. 한국이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았던 시절에서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서 현대 같은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성공이 중국에서 그 성공을 도운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도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분노한 노동자들과 회사의 공식 발표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장은 현대자동차의 중국 내 중요한 생산 기지 중 하나로 매년 수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전 세계로 보내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공장이 멈췄어요. 파업이 공장을 마비시켰고 노동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일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이런 파업을 이전에도 취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노동자들은 단순히 작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등한 대우를 원했죠. 한국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같은 임금을 원했어요.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와 손에 들린 플래카드들은 깊은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같은 일, 같은 임금이라고 외치며 그들의 목소리는 공장 마을의 뜨거운 공기 속에 퍼져나갔죠.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현대라는 회사에서 수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일해왔어요. 그들은 회사가 성장하고 확장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을 지켜봤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일부만 받고 있었어요. 그 불공평함이 그들에게는 큰 무게로 다가왔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중국 경제는 지난 몇십 년간 빠르게 성장했고 그 덕분에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기대도 높아졌어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임금이 아니라 존중받고 인정받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 노동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었어요. 카메라 장비와 노트를 가방에 챙기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을 생각했어요. 현대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었죠. 중국 전역의 여러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제조업 붐을 일으킨 저임금 노동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현대 같은 기업들도 그에 맞춰 변해야 했어요. 현대 공장까지 가는 여정은 몇 시간이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베이징의 복잡한 거리에서부터 넓고 펼쳐진 시골 풍경까지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시간이 지나자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하늘을 향해 솟은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여기는 중국의 산업 심장이었죠. 매일 수백만 명이 이곳에서 일하며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문 앞에 모여 빨간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공기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몇 노동자들은 착취를 멈춰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라는 글씨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피부에 붙어 있는 습기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모든 것을 바쳤죠. 수년간의 고된 노동, 길고 긴 근무 시간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쳐 있었어요.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고 적은 임금에 지쳤으며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에 지쳐 있었죠. 저는 군중을 피해 공장 입구 근처의 한적한 곳을 찾아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제 목표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었죠.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좌절감, 목소리에 담긴 결의, 단순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촬영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예전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기자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 노동 분쟁 이야기는 드물었어요. 노동자들은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죠. 적어도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했어요. 소셜미디어 덕분에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됐고 그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중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요구는 베이징의 권력층에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죠.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현대 쪽에서는 아무도 나와서 군중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어요. 현대가 임금 인상을 거부했다느니,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느니, 아예 중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모두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죠.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가 조금 있어 보였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노동으로 다져진 흔적이 있었죠. 그는 정혜라고 적힌 간단한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CGTN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이름은 천 씨였고 노동조합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가 말했죠. 우리는 적선이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적었어요. 노동자들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엄과 공정함을 위한 싸움이었죠. 너무 오랫동안 그들은 2등 직원처럼 느껴졌고 자신들이 만든 차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보면서도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그들은 들려야만 했어요. 해가 저물면서 공장 부지에 길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고 저는 촬영 장비를 정리한 뒤 천천히 기차역을 향해 걸었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이것이 단순한 회사 내부의 분쟁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 이상의 갈등이었고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싸움, 그리고 전통과 변화가 충돌하는 한가운데 있었죠. 노동자들이 요구한 건 더 높은 임금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변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기차에 몸을 실으며 저는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며칠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더 많은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했고 현대차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더 깊이 파악하려 노력했죠.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회의실에서는 협상이 계속됐지만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더 고조되었고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양측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멀어 보였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그 안에 정체된 분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죠. 그러는 동안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어요. 이 싸움은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조짐이 보였거든요. 밤마다 호텔 방에 앉아 있으면 자꾸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말이죠. 그 여정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현대였어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국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현대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성공은 한국 경제 발전의 표본이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제 생각은 현대차의 초창기로 흘러갔어요. 1947년
현대는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설립됐죠. 당시 현대는 건설 회사로 시작해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나 다리를 재건하며 국가 재건에 일조했어요. 그때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간신히 딛고 일어서려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재건될수록 현대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는 건설업을 넘어서 자동차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같은 자동차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현대는 모든 회의적인 시선을 뒤집으려 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현대의 도전 정신과 함께한 긴 여정이었고 그들이 이룬 혁신은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을 상징했죠. 처음에 현대차가 만든 자동차는 사실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차였어요. 국내 시장을 겨냥한 차량이었고 그 당시로선 한국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죠. 그런데 현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내 시장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는 연구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면서 자동차의 품질을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특히 1980년대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큰 도전을 감행했죠. 그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정말 거대 기업들, 예를 들면 포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토요타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경쟁자들 사이에 뛰어든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현대는 그 도전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내세운 강점은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현대차는 경쟁사들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질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을 하면서 놀랄 정도였어요. 물론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죠. 값이 싼 차가 과연 오래 탈 수 있을까? 품질이 진짜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차의 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되었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이면서도 성능 좋은 차를 제공한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현대가 더 과감한 행보를 보였어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내세웠는데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대차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어요. 아, 이 차는 믿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현대차는 단순히 저렴한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결국 현대차의 성공은 한국의 산업 발전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게 된 거죠. 현대는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이건 단지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이야기였죠. 한국은 불굴의 의지와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가난에서 끌어올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가진 자원은 없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한국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 국민들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결실을 맺었어요. 현대차는 한국의 성공을 보여주는 유일한 예가 아니었어요.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자,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죠.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데 일조했고 그것은 비전과 끈기로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해가 저물면서 공장 부지에 길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고 저는 촬영 장비를 정리한 뒤 천천히 기차역을 향해 걸었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이것이 단순한 회사 내부의 분쟁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 이상의 갈등이었고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싸움, 그리고 전통과 변화가 충돌하는 한가운데 있었죠. 노동자들이 요구한 건 더 높은 임금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변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기차에 몸을 실으며 저는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며칠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더 많은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했고, 현대차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더 깊이 파악하려 노력했죠.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회의실에서는 협상이 계속됐지만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더 고조되었고,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양측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멀어 보였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그 안에 정체된 분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죠. 그러는 동안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어요. 이 싸움은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조짐이 보였거든요. 밤마다 호텔 방에 앉아 있으면 자꾸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말이죠. 그 여정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현대였어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국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현대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성공은 한국 경제 발전의 표본이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제 생각은 현대차의 초창기로 흘러갔어요. 1947년, 현대는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설립됐죠. 당시 현대는 건설 회사로 시작해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나 다리를 재건하며 국가 재건에 일조했어요. 그때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간신히 딛고 일어서려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재건될수록 현대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는 건설업을 넘어서 자동차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같은 자동차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현대는 모든 회의적인 시선을 뒤집으려 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현대의 도전 정신과 함께한 긴 여정이었고, 그들이 이룬 혁신은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을 상징했죠. 저는 다음 날 취재를 준비하면서 두 나라 간의 유사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희생과 어려운 결정이 필요했고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도 필요했죠. 이제 중국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내릴 결정들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노동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노동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노동자들과 기업 간의 긴장, 지역적 이해관계와 글로벌, 야망 간의 충돌을 다루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익과 사람들 간의 균형, 성장과 공정성 간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파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현대차 노동자들, 회사, 그리고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계속해서 악화될까요? 결국 시간만이 답을 알려주겠죠. 지금으로서는 그저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며 보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파업의 결과는 노동자들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노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공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모아둔 메모들을 한 번 더 훑어보았어요. 현대차와 한국의 성장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지만 성공이 결코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이 교훈은 중국 노동자들이 직접 배우고 있는 것이었고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 도착했고 지난 며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경험했죠. 공장은 고요한데 밤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공장 앞에 서서 어두워진 창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늘 분주하게 돌아가던 공장은 이제 마치 멈춰버린 듯 조용했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몇 시간 전까지 울려 퍼지던 노동자들의 구호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분노에 찬 얼굴들,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들. 하지만 이제 공장 문은 굳게 닫혔고 거리도 적막했죠. 마치 이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촬영을 담당하는 장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시 협상 들어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호텔에서 봐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며칠간 아무런 진전이 없던 협상이 이제 마침내 타결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보였거든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현대 임원들이 마지막 회의라 부르는 협상을 시작했어요. 양쪽 모두 지칠 대로 지쳤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차로 가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이야기를 취재한 지도 몇 주가 되었으니까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은 한산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날씨는 여전히 따뜻했고 거리에는 가게들의 불빛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벌어진 갈등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과연 지금 협상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존엄과 정당한 임금을 위한 싸움이었고 현대에게는 이 복잡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문제였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장외인은 이미 로비에서 창가를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지금 하고 있어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죠. 우리는 호텔 라운지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협상 소식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양쪽 모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노동자들도 회사 측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죠.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테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라운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장외인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저를 가끔씩 쳐다보곤 했어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다리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합의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마침내 그들이 합의에 이르렀다니요. 저는 서둘러 노트와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곧 라이브 방송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리포트를 쓰면서도 제 생각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버텨온 노동자들, 그리고 마침내 양보한 현대 임원들, 양쪽 모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보였죠. 합의 세부 사항들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현대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임금 인상을 약속했어요. 물론 노동자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그들은 즉시 복귀하기로 합의했죠. 공장 가동은 며칠 내로 재개될 예정이었어요. 현대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로 했고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일부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조합이 너무 일찍 타협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낙관이 감돌았어요. 공장은 유지되고 노동자들도 필요한 인상을 얻었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죠.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됐어요.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중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또 경제 성장과 사회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나라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글을 쓰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만났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많은 이들이 현대에서 10년, 20년씩 일해왔고 그동안 회사의 성공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났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고 요구도 그리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자는 거였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현대는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현대의 성공은 곧 한국의 성공이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또 달랐어요. 중국의 노동자들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국의 경제 성장이 눈앞에서 이뤄지는 걸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싶어 했어요. 이번 파업은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대우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었죠. 리포트를 마치고 의자에 기대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처럼 중국도 이제 변화의 길목에 서 있어요. 급격한 경제 성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높아지는 노동 비용, 글로벌 시장의 경쟁, 그리고 더욱 연결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야 했죠. 이 파업의 해결은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었어요.
이건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죠. 노동의 미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공정함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장웨이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미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우리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거리를 걸어 나갔어요.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거리는 아직 고요했지만 곧 공장이 다시 분주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테고 기계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도 다시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뭔가 변한 게 있었어요. 단순히 임금 인상 이상의 변화였어요. 노동자들은 그동안 묻혀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냈고 이제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 그들의 싸움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얻어낸 작은 승리를 목격했다는 것.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